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닌데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몸이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작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늘 이 모양일까?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정숙 어르신, 올해 72살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도 가끔 만나 밥을 먹고 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면 꼭 이틀을 알아눕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남 전날부터 가슴이 조여들고 만나는 동안은 무슨 말이든 조심하고 집에 돌아오면 탈진해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그냥 참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어떻게 끊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이 한마디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민한 건지 상대가 문제인 건지 구분도 안 된 채 그냥 참고 그냥 만나고 그냥 지쳐가고 계십니까? 충남 논산에 사는 이재봉 어르신, 올해 68살입니다. 정년 퇴직 후 지역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꼭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표적이 번번이 이재봉 어르신이었습니다. 아이고, 재봉 씨는 아직도 그것도 모르셔? 좌중 앞에서 면박을 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르신은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와서야 천장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기를 두해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시간은 아주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어떤 사람에게 쓰느냐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삶의 질과 품격, 그리고 건강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혼자 앉아 평생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은 자신을 아끼는 지혜다. 이 한 문장 안에 노년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산 선생의 통찰을 바탕으로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갉아먹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남은 날의 빛을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만나고 나서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관계에는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만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각자 일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살림이 있었습니다. 못 만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 차 한 잔이 하루를 채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만남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깊이 남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남이 소중해질수록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의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이유로 만나고 나면 늘 내가 손해를 보는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나에게 이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다는 것이 계속 만나야 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빼앗아 가는 이가 있으니 돈과 시간과 기운이 그것이라고. 그 셋을 모두 가져가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결국 남는 것은 빈 그릇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만나면 꼭 내가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낸 것 같고,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낼 차례인 것 같은데, 어느새 항상 내 지갑이 먼저 열려 있습니다. 대놓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왜인지 모르게 내가 먼저 손이 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에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그런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하면 끊기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 전화를 받는 내내 딴 생각이 납니다. 밥은 먹었는지, 약은 챙겼는지, 허리는 괜찮은지. 그러나 전화를 끊자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섭섭해할까봐. 만나면 또 그렇습니다. 약속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3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릅니다.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모두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없습니다. 무슨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계속 듣는 쪽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불만을, 그 사람의 걱정을, 그 사람의 억울함을. 내 이야기는 꺼낼 틈이 없었습니다. 꺼내도 금방 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으러 간 건지, 위로를 해주러 간 건지, 모를 만남. 그것이 반복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명자 어르신, 올해 75살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20년 된 이웃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이웃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만나고 오시면 꼭 2통 약 드시더라.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그 이웃과 헤어지고 나면 꼭 머리가 아팠습니다.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날씨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는 날에는 2통이 없었습니다. 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린 물에 오래 발을 담그면 맑은 물도 흐려진다고. 내가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결국 내 맑음도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만나고 나면 지치는 것. 그것은 내가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신호. 노년에 써야 할 기운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주를 안을 기운, 좋은 책 한 권을 읽을 기운, 저녁 노을을 바라볼 기운. 그 귀한 기운을 만날 때마다 가져가는 사람에게 계속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서는 것, 그것은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지혜, 자신을 아끼는 용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묻어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미 지나간 것들, 다시 꺼내지 않기로 마음 먹은 것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들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만큼은 덮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덮인 것들을 굳이 다시 파내는 사람들입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편하니까 별 생각 없이 꺼냅니다. 야, 너 그때 그 일 기억하지? 참 창피했겠다. 그때 내 남편이 그랬잖아. 그게 얼마나 네 잘못이야. 애들이 결국 그렇게 된 거 다 그때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본인은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한 번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오순례 어르신, 올해 71살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한번 크게 기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해서 겨우 일어섰고, 지금은 작지만 단단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 겪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꼭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내 집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다 알지.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어렵게 일어선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한때 무너진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 앞에서 어르신은 늘 그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보낸 그 자리로. 이것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자꾸 꺼내는 사람.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상대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일이라고. 사람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나를 자꾸 뒤로 잡아당깁니다. 상처를 꺼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 이야기를 대놓고 꺼냅니다.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기처럼 씁니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결과는 같습니다. 상대는 그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적으로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 시절의 나를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넌 예전부터 그게 문제였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찍어놓은 낙인을 지금도 그대로 붙이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유형이 있습니다. 걱정의 형태로 상처를 꺼내는 사람입니다. 그때 네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해. 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못하겠지. 겉으로는 위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그 시절의 상처가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내가 아무리 성장해도 아무리 달라져도 결국 그때의 나로 돌아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기섭 어르신, 올해 69살입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한 번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 앞에서 자신은 단 한 번도 당당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늘 무언가를 빚진 사람처럼, 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는 것을. 어르신은 그날 이후 그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산 선생은 강진 유배 18년 동안 수없이 과거의 억울함과 마주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 부당한 처분, 사라진 명예. 그러나 선생은 그것을 붙들고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쓰셨습니다.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앞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은 스스로에게 두 번째 유배를 선고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자꾸 꺼내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스스로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노년은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거의 나를 계속 소환하는 사람과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도 됩니다. 그것은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자신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불평에는 이상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구나. 속이 많이 상했겠구나.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남의 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득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도 좀 그렇긴 하지.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하지. 아까 전까지 없던 생각들이 생겨 있습니다. 이것이 불평의 전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 전북 전주에 사시는 정말순 어르신, 올해 73살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활달하고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이야기는 늘 한 방향이었습니다.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옆집 이야기, 정부 이야기. 항상 누군가가 잘못했고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위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표정이 그 친구의 표정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산 선생은 이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탁한 물가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맑은 물도 탁해지고 불평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맑은 마음도 흐려진다고. 사람의 마음은 주변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특히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처음에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불평은 공감을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좋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남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분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동조입니다. 함께 분노해 주기를, 함께 세상을 탓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주는 동안 내 마음 안에도 그 분노가 조금씩 쌓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윤동석 어르신, 올해 70세입니다. 퇴직 후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임 안에 항상 불평이 끊이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도 며느리 흉을 받고 정상에 올라서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니 어르신 자신도 모임에서 누군가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등산을 다녀왔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왔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탁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종종 피해자의 언어를 씁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차마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자리를 뜨면 저 사람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려는 사람을 대신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남은 날의 빛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한번 탁해지면 다시 맑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귀한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 과거의 상처를 자꾸 꺼내는 사람,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이름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느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오래전부터 보내온 신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드실 겁니다. 알면서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서. 한때는 좋았던 사람이라서. 내가 먼저 멀어지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받고, 오늘도 약속 자리에 나가고, 오늘도 지쳐서 돌아옵니다. 다산 선생도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한때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곁에 있다가 유배길에 오르자 사라진 사람들. 선생은 그 고통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배우셨습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가려낼 줄 아는 것이야말로 남은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지혜라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선언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조금 짧게 받아도 됩니다. 약속이 잡히면 한 번쯤 조용히 거절해도 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여도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조용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도 중요합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밥을 먹고 나서 왠지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더 자주 연락하십시오. 그 자리를 더 자주 만드십시오. 관계의 정리란 비워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혼자가 되셨을 때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황상, 이청 같은 제자들이 선생 곁으로 왔습니다. 선생이 비워낸 자리에 진짜 인연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함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 과거의 상처를 자꾸 꺼내는 사람,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은 날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다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은 자신을 아끼는 지혜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가려 사귄다는 것은 차갑게 사람을 내치는 일이 아닙니다. 내 기운을,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의 맑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진짜 소중한 인연을 더 잘 대하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쳐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온전히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맑아야 손주에게도 맑은 눈빛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벼워야 배우자 곁에서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단단해야 진짜 힘든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주변 모든 사람을 더 잘 대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분만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최근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충전이 됐는지, 방전이 됐는지. 그 느낌이 답입니다. 머리로 따지기 전에 몸과 마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곁에 남은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세월이 걸러준다고. 남은 사람이 적어도 괜찮다고. 한 사람의 진심이 100사람의 빈말보다 낫다고. 여러분의 남은 날에도 그런 인연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어떤 유형의 사람과 어떻게 거리를 두셨는지 그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산의 아침 편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맑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